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사회보장학회의 자유 세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저는 그 오늘 사회를 맡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이상은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자유 세션에 그 발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보장제도 인식에 대한 연구가 발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에 대한 또 발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개의 발표를 가지고 자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세션의 지금 진행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 두 개를 먼저 좀 하고 그러고 나서 토론 두 분께 각각 토론을 좀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토론 시간은 발표 20분, 그리고 토론 한 분당 10분씩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표는 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보장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윤선우, 최정은 저 연세대학교에 계신데요. 두 분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윤선우입니다. 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윤선우이고요. 저희는 코로나 시대 복지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청년 세대의 정치 이념과 복지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진행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4.7 재보궐선거, 최근 청년 당대표 당선 등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청년 세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표심에 주목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표심이 청년 세대의 보수화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화로 단정짓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에 따른 청년 세대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 표출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산 격차, 고용 불안정,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현금성 복지 확대로 관련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세대의 위험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청년 세대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설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복지 태도에 주목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지 태도는 일반적으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때 복지 정책 결정의 복잡한 논의와 사회보장제도 설계와 같은 중요한 요소로 복지 태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제도에 대한 세대와 정치 이념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복지 태도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복지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인식을 둘러싼 복지 태도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특히 청년 세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기성세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복지 태도를 좀 더 분석하고, 그 원인으로 정치 이념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특히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지 태도와 별도로 추가적인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간단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 태도와 사회보장제도 인식의 결정 요인에 대한 논의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해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직접적인 복지 수혜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이들이 복지 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복지 지위론과 같이 개인이 속한 계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관적 가치 및 이데올로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 이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선행 연구에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복지 확대나 전반적인 복지 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실증한 바 있습니다. 또 마지막 관점은 제도주의적 관점인데요. 이는 앞서 제기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제기된 관점입니다. 기존의 두 논의가 사람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복지 수급 경험이나 복지 수요 같은 어떤 제도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기존까지 연구들은 이런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서 개인과 제도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태도의 갈등이 촉발되는 등 비계층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좀 드물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계층적 요인인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복지 태도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가설 설정한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의 복지 태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경기 후퇴기와 같은 현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복지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증세를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 복지 확대에 있어서 젊은 세대일수록 우호적이라고 많이 보았는데요. 또 사회보장제도 인식과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조금 복지 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퇴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친 현 상황에서 이 증세를 전제한 복지 확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서 복지 태도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대를 구분하여 청년층이 중고령층보다 복지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지출 확대를 덜 지지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러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더 강화 혹은 완화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 효과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젊은 세대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확대에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논의들을 통해 현 상황에서 반드시 젊은 세대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세대와 정치 이념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청년 세대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가 기존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이념이 다르더라도 복지 태도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또 청년 세대의 보수와 같은 담론을 둘러싼 논의가 현 상황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복지 태도 차이가 이런 정치 이념의 효과에 의한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복지 경험이 복지 태도에 좀 더 우호적인 복지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실증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은 다양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과 같은 복지를 현금성 복지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 청년 세대의 복지 태도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복지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청년 세대는 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수혜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런 복지 경험들을 통해 태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 연구 설계부터는 이제 다음 발표자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이어서 그 연구 모형에서부터 분석 결과까지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자료 화면. 네, 연구 모형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인의 복지 태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세대 간 인식 차이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연령별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총체적인 이제 복지 확대의 태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제도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주요하게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선행연구 앞서 설명했듯이 총체적인 이제 복지 확대를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국민연금 등 실업급여 등등의 사회보장 제도 인식 차이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는 사실 이제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 확대 태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보통의 연구에서는 증세에 따라서 총체적인 복지 확대를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증세 태도에 있어서 한국인의 복지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증세를 전제한 복지 태도를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증세 전제를 한 복지 태도에 있어서 어떤 영향 요소들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걸림돌이라던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좀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세대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학적 논의에 있어서는 세대를 이렇게 세대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논의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생애 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분하여 주요한 독립 변수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정치 이념에 대한 어떤 논의, 청년 세대의 보수화 논의라든지 아니다라는 논의의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는 세대 안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인 이제 변수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세대와 그리고 정치 이념 간의 어떤 상호성에 좀 주안을 둬서 차별화하여 확인하려고 하였고요. 기존의 사회보장 경험을 중심으로 복지 경험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어떤 새로운 복지 경험을 맞았습니다. 이런 국가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복지 경험들이 어떻게 연령별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발한 시기에 직접 설문을 설계해서 긴급재난지원 정책과 분석이라는 어떤 전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회계 분석과 조절 효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분석 지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기존 연구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증세를 전제한 복지 확대 태도를 확인한 것과 그리고 이 자리가 사회보장 학회인 만큼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국민연금을 토대로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중장년층과 노령층이 이제 구분하였고, 그리고 정치 이념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복지 경험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지원금의 수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러한 타겟팅한 어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지급된 거 이외에 특별하게 이제 대상으로 타겟팅한 복지의 경험들이 어떤 변화, 어떤 영향을 줬을까에 주안을 둬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나머지 기존에 많이 봤던 고용 지위라든지 소득 그리고 계층 인식 등등 복지 경험 부분들은 통제 병수로 넣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 통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청년층과 나머지 어떤 중고령층 간의 차이가 있을까를 평균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고용 지위,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있어서 경제력과 사회 보장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의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 어떤 수혜 경험에 있어서도 이거의 수혜 경험이 적고 대신 이제 현금성의 보편복지의 어떤 경험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두 개의 어떤 종속 변수를 이제 뒀습니다. 그랬을 때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지 태도의 어떤 평균 차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의 어떤 인식 차이, 평균의 차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년층의 복지 확대의 평균과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지지 태도가 다른 세대층에 비해서 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청년 세대에 어떤 집중해서 이제 조절 효과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좀 복잡한 표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주요 변수를 설정한 세대와 그리고 정치 이념과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경험에 있어서의 모델인데요. 모델 1-1을 보면 청년층의 이제 노령층 기준 대비해서 어떤 지지 태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진보적일수록 이제 복지 확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 세대와 어떤 정치 이념 간의 상호성에 기반해 봤을 때는 좀 기성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고령층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또 긴급재난 수혜 경험 자체는 복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세대 간의 상호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 영향력이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귀 분석 표만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네, 정치 이념 진보적일수록 복지 확대 지지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세대 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이 중고령층에 비해서 정치 이념의 어떤 영향이 좀 더 덜함을 확인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경험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경험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피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이 경제적이나 어떤 사회보장 측면에 있어서 취약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자체가 그 어떤 취약성을 극복할 만큼 보편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 제도 인식의 영향을 확인해 보면 전 세대에 있어서 노령층 대비해서 어떤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진보적일수록 국민연금 확대 지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청년 세대만의 어떤 조절 효과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의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좀 찾아보자면, 저희가 이제 한국인의 어떤 복지 태도에 나타나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좀 적으나마 실증적으로 검증한데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치 이념이라든지 긴급재난 지원 수혜 경험의 어떤 사용호성을 통해서 청년 세대 인식을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청년 세대는 중고령층에 비해서 복지 확대 지지라던가 사회보장 확대 태도가 낮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 청년 세대에 있어서 결정 요인에 있어서 정치 이념의 어떤 영향력이 중고령층에 보다는 기성세대만큼은 크지 않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들이 복지 확대의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할 만큼 작동하지 않았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복지 확대 태도와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 인식 부분을 좀 나눠서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부분과 동일하고요. 정책적 함의 부분만을 중심으로 좀 더 보자면 청년 세대의 어떤 보수화 논의가 복지 국가 확대의 태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음을 저희가 실증적으로 좀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긴급재는 어떤 수혜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타겟팅한 현금성 어떤 복지 급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어떤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인식에 있어서는 저희 한국인의 어떤 한국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어떤 그 제도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일자리라든지 취업,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제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보장 체계에 있어서 그 외부자, 그러니까 노동시장 외부에 있고 좀 더 많이 포섭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제도 설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토론자의 추가적인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가 더 발전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보장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인데 코로나 시대 청년층의 사회보장 인식에 관한 연구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청년들의 복지 인식에 좀 초점을 둬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로 그 저소득층 의료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개선 연구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나영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보험연구원의 나영균 부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선 건강보험료 체납을 위주로 이 징수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제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그다음에 이들이 체납하는 원인, 그다음에 기초 분석 결과, 그다음에 체납 징수 가능성 예측 모형, 그다음에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한 그 맞춤 징수 전략, 이렇게 5가지 목차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네, 우선은 이게 2가지 목적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하나는 저소득 체납 입장에서 2가지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우선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비용 및 행정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해서 그 예측 모형을 활용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게 얼마나 많냐면 2019년 기준 체납 세대가 433만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체납 보험료가 약 5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체납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서 공단은 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또 다른 징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거의 행정 소모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2019년 기준 정기 및 독촉고지서 현황을 보시면 그 우선 지역 독촉만 우선 보시면 1,452만 건이 이제 발송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 비용이 약 49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건당 331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그 부담을 할 수 있어서 체납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게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비효율 문제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그 생계형 체납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체납자를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45.3% 가량이 됩니다. 이게 월 소득이 아니라 연간 소득이고요.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연간 1,000만 원 미만을 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이 체납이 68.5%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체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체납 징수를 강하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과연 이 체납을 징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체납자 특성 구분 없이 동일한 체납 징수 절차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제 납부했으면 보험료를 이제 징수로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독촉구제서가 발송이 됩니다. 이때는 착오로 뭐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돈이 입금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매월 지로로 납부했는데 깜빡하고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촉구제를 발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하는 경우 이제 보험료 징수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6개월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납 처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체납 처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통장을 압류를 해서 통장을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건 진짜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까지 겪기에 1년의 과정을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과 부담 능력이 없는 두 가지의 체납자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공단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고,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아무리 독촉을 하고 아무리 그 징수를 한다고 해도 납부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목적 및 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이 그냥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네, 우선은 체납 징수 가능성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게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지고 체납 실태를 분석하고 체납 보험료 납부 영향 요인을 분석해서 그 체납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게 그냥 단순히 수치적인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 전에 이전에 문헌 고찰, 그다음에 저희 건강보험료와 비슷하게 이런 체납 예측 모형을 이미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예측 모형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이제 맞춤형 체납 징수 전략을 마련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납 가능 예측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이제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본 연구의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체납 징수 업무 효율이 향상이 되고, 또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저희가 전국민 건강보험이고 의료급여가 있어서 의료보장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기 체납에 빠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의료급여도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의료 이용에 있어서 심리적 제약이 발생해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미충족 의료라든지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은 체납징수 가능성 예측 모형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맞춤형 체납징수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 보장성 확대 및 최저보험료 제도 개선까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체납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기초 분석 결과 우선 지역 가입자가 체납인데요.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지역 가입자는 개인이 100%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에는 그 건강보험료 대비를 가지고 건강보험 DB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에 보험료 분위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직장의 분위와 지역의 분위가 같은 분위라고 해도 전혀 소득 재산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의 1분위의 소득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재산도 연간 124만 원 정도고요. 근데 같은 1분인데 직장 가입자는 1263만 원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직장의 1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재산 수준이 되려면 약 17분위가 돼야 됩니다. 이 분위가 뭐냐면 이 보험료 분위가 전체 지역 가입자를 20등분 했을 때 17분위까지 된 사람도 지역 가입자 1분위의 평균 소득 미만이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한 5분위까지 돼도 연간 소득이 327만 원, 연간 그 월로 하면은 25만 원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부과를 최저 보험료 13,000원을 부과를 해도 당연히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한다. 그러면 체납의 원인은 지역가입자 낮은 소득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가 약간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차 개편에서는 이걸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졌는데 현재까지는 그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그 재산보험료가 현재 지역가입자는 그 부가점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가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을 했을 때 이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보시면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보험료율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보험료율이 낮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산보험료율이 0.11%인데 반해 재산이 17억 원이 넘으면 0.01%로 이게 오히려 정률이 아니고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한테 보험료율이 부담 능력이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소득 보험료율도 이렇습니다. 이게 월 342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율은 소득 수준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률로 즉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 6.5%로 이렇게 정률로 전환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이게 역진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저소득층이 소득과 재산도 낮으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능력이 왜 높다라는 문제점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또 하나의 체납 원인은 그 제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보험료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빈곤 인구가 약 12.2%로 추정이 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가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인데 이들 대부분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그 최저보험료도 부담할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은 이제 장기 체납으로 또 빠질 수 있어서 그 의료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저보험료 제도인데 그 1차 부가세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다는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 세무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분들의 보험료가 약 48,000원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3,000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일보된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 13,000원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은 계속 체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체납 원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기초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체납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게 2018년 기준 5,284만 명의 의료보장 인구 중에서 약 443만 명, 약 8.4%가 체납을 했고 1인당 평균 체납 건수가 4.9건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 12월 이게 저희가 예측 모형을 만들려면 일정 시점에 체납자를 정의를 해야 돼서 2018년 12월 기준 보험료 체납자가 약 186만 세대입니다. 이 중에 1년 뒤 2019년 2000년 1월에 납부한 건은 55%, 나머지 44.9%는 1년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성별 납부율
저희가 예측 모형을 하다 보면 이제 개인 특성을 봐야 되는데 성별 납부율을 보면 여성의 납부율이 남성의 납부율보다는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대별로는 40, 50대의 납부율은 낮고 20, 30대, 60대 이상 높다라는 걸 나왔습니다. 이게 60대 이상 같은 경우 의료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체납에 있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서 소액의 체납 보험료를 내서 의료 이용하는 게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보험료 분위별로 납부율을 보시면 그래프가 이게 한쪽이 아니라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내려가는 거 4분위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이런 원인이 발생한 이유는 1, 3분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해서 보험료를 많이 대납을 해주는 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4분위부터 이제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납부율이 낮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납 경험이 많을수록 납부율이 하락됩니다. 과거에 체납이 보시면 맨 아래가 이제 과거에 체납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율이 76%에 달하는 반면에 점점 과거에 체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율이 낮게 된다라는 결과입니다. 이제 미납은 체납을 했는데 여전히 안 내는 2020년 기준으로 안 냈을 때 보시면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이라도 보험료 미납 건수가 있는 경우엔 납부율은 기존에 92.4%에서 43.1% 나중에는 더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장기 체납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납부하는 사람이 과거에 미납이 있으면 납부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체납 처분이라든지 뭐 압류 여부, 경감 여부, 분할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납부율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체납 징수 가능성 예측 모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예측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통계적 방법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 변수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모형을 추정하고 설명 변수를 선택. 그다음에 이제 모형의 예측 성능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게 맞으면 최종적으로 모형을 도출해서 어떤 사람의 인구, 사회, 경제학 특성을 넣으면 이 사람은 납부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측 모형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그 보시면 네 이렇게 5가지 모형에 대한 했고요. 이건 구체적인 거라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모형을 4를 선택했는데 정확도가 86.0%에 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체납징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잘 내는 사람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생계형과 생계형이 아닌 체납자를 구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구분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도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보시면 그 오른쪽은 이제 내는 사람, 왼쪽은 안 내는 사람을 있고 빨간 선이 이제 기준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완납자 낸 사람은 빨간색 오른쪽에 냈다라고 한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에 가 있고 빨간 선 왼쪽에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안 낸. 그래서 상당한 정확도로 해서 공단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 모형의 회계식은 이거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알 수 있고, 네 이제 요까지만 하면 공단의 입장에서의 이제 효율성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회부 이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징수 전략을 저희가 또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이제 한 납부 가능성은 낮음을 개인의 이제 레이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계형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일정 보험료 이상, 일정 보험료 이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x2로 4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맞춤형, 그룹별로 맞춤형 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그룹, 납부 가능성이 낮으면서 비생계형인 사람. 악성으로 저희 쪽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생계형도 아니고 부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는 사람에게 대해는 이제 강한 체납 처분으로 사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강한 체납 처분이 들어가서 징수를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중고위험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비생계형이면서도 납부 가능성이 높은데 체납이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약한 납부 동료를 합니다. 이미 강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한 납부 동료를 해서 민원을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체납 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으로 하고요. 이제 문제는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인데 납부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 의료급여 수준의 비수급 빈곤층 수준의 이제 낮은 분들에 대한 건데요. 이분들한테는 이제 정보 제공을 해주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경감 제도가 또 적용이 가능한지를 이제 조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안 되게 되면 보험료를 대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거나 해서 이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생계형인데 이제 납부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체납 예방 쪽 차원의 징수를 중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 납부 가능성이 높지만 부담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료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가 징수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측 모형을 개발을 했고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한 건데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게 올해 이제 분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역할 설정에 있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약 73만 명, 전체 건강보험이 150만 명인데 73만 명 정도 비수급 빈곤층으로 저희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 재산이 이미 의료급여 대상에 준하액 정도 낮은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이분들을 흡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이제 보험료, 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를 내냐 안 내냐, 본인 부담이 높냐 낮냐인데 건강보험에서 흡수했을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에도 이제 차상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방안. 그다음에 최저보험료 수준에 대해서 최저보험료를 그 저소득층에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이를 정부가 대납하게 하든 아니면 보험료를 공단이 부담을 하든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는데 그 사회보장의 책임이 공단에 있느냐 정부에 있느냐에서 논의해봤을 때 정부에서 이분들이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금액을 낮춰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2차 그 부가세 개편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보험료가 앞서 말한 대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면을 개편을 해야 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제 누적된 체납보험료 약 아까 5조에 달한 누적된 체납보험료로 인해서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체납권 때문에 계속 체납자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탕감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체납자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뭐 조세를 생각하면은 능력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이 국가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 체납자도 어떤 측면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그 인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발표를 들어보면 이게 능력에 맞게 부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아주 부족한데 잘못된 그 보험료를 부과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좀 그런 글을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좀 상당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론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발표 주제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 인식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김한성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두 연구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좋은 연구를 만났을 때 연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즐거움,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주신 점에서 두 연구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맡고 있는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제 토론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복지 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연구를 할 때 항상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도대체 왜 복지 태도 연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합적인 복지 태도가 곧 사회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주는 함의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결국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을 이해하는 연구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어떤 연구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개인적 특성을 넘어서서 그 제도나 혹은 사회적 요인이 복지 태도나 정책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복지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발표하셨던 내용과 적용을 해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세대별 복지 태도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한 연구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청년 세대의 복지 태도가 과연 정치적 보수화냐 아니면 사회 불안 혹은 사회 위험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그런 표출된 복지 태도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결국은 청년 세대의 보수화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그들의 복지 태도를 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층의 보수화, 정치적 보수화랑 청년들의 정치적 성향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재미있었고 또 이 연구가 의미 있다는 것은 또 청년 세대의 복지 태도에 대한 가설들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가설들이 향후 관련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발표의 내용을 좀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청년 세대의 복지에 대한 지지가 중고령층에 비해서 낮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근거해 보면 청년층이 중고령층보다는 복지에 더 지지적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특히 소셜 인슈런스 퍼스펙티브라든지 혹은 불평등의 외부 효과에 의한 가설, 즉 불평등이 심해지면 범죄율이 상승한다든지 혹은 사회 위험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더 증가하는 거에 더 위험을 느껴서 복지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즉 사회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 혹은 사회 정책이 수반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지 태도는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 세대는 다분히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또 사회 위험에 대한 어떤 인식 또한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 연구의 결과를 보지 않았을 때는 저는 청년층의 복지 태도가 더 지지적일 것이다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컴피팅 가설의 모델을 따와서 두 방향성을 검증하는 형태의 연구가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론적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청년 세대의 복지 태도가 과연 사회적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인지 아니면 진보적 정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의 표현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층만을 따로 추가 분석을 해서 복지 태도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고 그 복지 태도에 따른 청년들의 특성을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러한 추가적인 연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결과는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대에 따라서 긴급 재난지원금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청년 세대는 이 전체 260명 중에 약 3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 데이터가 수집됐을 당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과 그 뒤에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분석 결과의 해석에 이해할 것이냐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대 효과가 있고 연령 효과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것을 세대 효과로 보려면 우리가 이론적 혹은 분석적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도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청년들이 이 복지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 좀 더 탐구를 해보면 좋겠다. 특히 그 청년층 내부에서의 어떤 복지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한 연구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론을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님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문용필 교수입니다. 일단 나영균 박사님의 시의적절한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건강보험 제도인데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고 혹은 알면서도 외면 중인 이 저소득층 체납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사회보험의 이제 사각지대로서 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자료는 이제 한글 원고가 아닌 이제 발표용 PDF 파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논문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아직은 정책 보고서 느낌으로서 이제 학술적인 글로서 이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 발표는 이제 건보공단 연구원에서만 갖고 있는 전국민 전수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는 아주 우수한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게 최대 강점인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제시한 연구 목적이 두 가지였었는데 저소득층의 그 건보료 미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정비용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명확하지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아카데믹한 글로 할 때는 보험료 증수보다는 전자에 좀 핵심을 두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급한 체납 원인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 부과 체계 논의가 이제 좀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씀하신 저소득층 보험료의 역진성이나 현 부과 체계 1단계 지금 진행 중인데 그와 관련된 이제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저소득층 체납에 대한 그 기준이 그 법상의 기준인 6개월 기준과 공단에서 이제 6개월 기준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단체 쪽에서는 3개월로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리도 좀 이슈 제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체납 그 의료급여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랑 그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가 현 구조는 이제 향후에 이제 통합 혹은 대안적인 제도 개선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양의무자 폐지됐을 때 이제 이 대상자에 대한 최저 보험료 기준을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대납을 해주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제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최소한 저소득층 관련돼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 이유가 이제 부가체계 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 간의 이제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표에서 이제 제시해줬던 부분 중에서 17년부터 20년까지 19년까지 제시를 해줬는데 최신 자료로 20년 체납 현황도 이제 제시를 해주면 좀 더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납자 특성에서 이제 체납 경험, 미납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납부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체납 처분, 압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제시해 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제시가 안 돼 있는데 평균 그 이게 세대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이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 비율이나 체납 평균 보험 금액 뭐 이런 것도 조금 제시를 해주면 더 정밀하게 이렇게 정책 재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예측 모형을 제시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하에 나온 거겠지만은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부분이 이제 부가체계 2차 개편이 이제 앞두고 있고 사실 1차 개편에서도 그 이후에 조금씩 세부적으로 이제 공시지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좀 바뀐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적용 시기를 제시를 해서 얘기해 주는 것과 코로나 상황 아까 말씀드린 2020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시뮬레이션 간단한 것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특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말씀하셨던 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역할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사회보험이 조세 성격으로 많이 가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체납 문제를 사회복지적 관점이나 복지국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 문제, 보험 재정이랑 국고지원금 이 부분도 제한되실 때 조금 언급을 해주면 학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좀 더 최신의 좀 더 좋은 자료를 좀 더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연구로부터 좀 정책적인 어떤 함의를 좀 도출을 해내기 위해서 이 보험료 부과 체계의 이슈나 또는 사회보험 이론화로 했던 전환과 관련된 그런 좀 정책적인 이슈를 조금 더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분의 그 토론 그에 대해서 그 발표자께서 첫 번째 발표부터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가 뭐 오랫동안 이제 진행된 거는 아니라 관심 있는 이 시기에 또 관심 있는 주제에 포커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제 복지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논의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또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설명하는데
또 좋은 코멘트를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 저도 복지태도 논의를 이제 연구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할 때마다 개인의 어떤 특성 영향을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영향력, 이기적인 어떤 자기 이해에 기반한 이 영향력들을 어떻게 바꿔낼까라는 관심에서 본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정책이라든지 제도적 관점에서 이 영향이 복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사회보장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몇 가지 이제 개선 사항 중에서 저도 청년 세대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떤 취약한 경제력과 어떤 사회 보장의 어떤 기반 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한국에서는 복지 확대를 지지하고 그리고 사회 보장을 확대하는데 어떤 그 긍정적인 그 지지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결과를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립값을 설정을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검증하는데 검증을 해야겠다라는 좀 네. 그 말씀을 좀 반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종속으로 설정한 게 기존의 어떤 뭐 총체적인 복지 확대라든지 확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확대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변수 설정이 이 청년 세대가 좀 더 좀 또 낮은 이제 지지도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금 4차, 5차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8월에 한창 이제 시작할 즈음 1차 시기에 조사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 긴급재난 지원 어떤 수혜 경험까지를 포괄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데이터가 더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더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라든지 아니면 이후 논의까지 찾아보면서 좀 덧붙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세대 안에서도 뭐 세대 효과를 검증한 세대와 그리고 연령 효과를 검증한 세대 논의가 있는데 저희 이제 본 연구는 연령 효과에 가까운 세대 연구인데 기회가 되면 세대 효과까지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논의로 또 진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사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지지 태도도 달라지고 세대 간의 어떤 나타나는 인식 차이, 자기 이해에 기반한 어떤 인식 차이를 극복할 만한 집합적인 수준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꿔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변수와 그리고 요인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그 발표자이신 나영균 박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그 코멘트 주셔서 그 문영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 연구 내용은 우선 저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뭐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있는데 발표 자료에는 약간 좀 축약하느라고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두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공단의 업무 효율보다는 이제 학술적으로 했을 때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가적인 분석을 추가해서 그 학술 논문이라든지 뭐 발표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현재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게 굉장히 그
사회보장 중에서 오늘 그 저희 사회보장학회에서 주된 건 소득보장이었는데 의료보장 쪽에서도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될 부가세 개편, 또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그다음에 보편적 의료보장,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보장 체계 보편적 의료보장, 이 세 가지 주제가 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밀한 재정 분석, 그다음에 그 재정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역할을 어떻게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 대로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그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대해서 현재 지금 올해는 이제 이 연구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저소득층에 대해서의 의료보장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회보장학회에서 그 김용화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민기본보장 개념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과거의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이 약 재정의 14%, 그다음에 기타 뭐 건강 증진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서 더 이상 이게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국가보험으로 이렇게 이걸 감안했을 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이렇게 이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향후에는 보편적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역할을 좀 합쳐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기본적인 그 오늘 발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댓글 그 질문이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 그 복지 태도, 복지 인식에 대한 그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그 제도주의와 자기 이해, 즉 그 접근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뭐 그런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나영규 박사님께 그 발표에 보면 11 그 슬라이드 여기 발표 자료에는 283페이지고 슬라이드 11, 12에 그 보험료 부과 체계가 보험료율이 굉장히 역진적으로 돼 있는 그 지금 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보험료 부과 체계 부분하고 조금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유튜브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질문 확인했는데요. 요게 좀 구분을 할 때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면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이해 관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이제 계층에 의한 태도를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기혼, 미혼 여부라든지 아니면 고용 상태, 교육 수준 같은 개인의 어떤 현재 계층 상황 혹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지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제도주의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를 분이 이용해 본 경험, 이제 대표적으로 복지 수급 경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뭐 가지고 있던 복지 태도가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험에 따라서 나타나는 조금 제도와 개인의 어떤 상호작용에 따라서 변화하는 태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현재 어떤 복지 경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논의를 구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충하셔도 돼요. 예, 그럼 저 보험료 부가체계 조금 말씀. 그 저희 건강보험법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시행 그
세부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률 뭐 율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재산 구간별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의 점당 가격을 곱하면 구간별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 보험료를 다시 소득 재산으로 나눴을 경우에 이 보험료율을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역진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부가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그 흥미롭고 예, 좋은 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그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유 세션 두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채널 1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 총회가 6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학회 회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